오랜만에 쌀맘 사연을 듣다가 저도 한 번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약간 자극적이긴 한 이야기라서 망설이긴 했지만 용기를 내서 최대한 상세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현재 40대 초반인데요. 시간은 좀 더 거슬러가 한 친구와의 인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진짜 가난했어요. 버스를 타려고 1시간을 걸어서 나와야 했을 정도로 말과는 떨어진 다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곳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돈 걱정, 쌀 걱정만 하시다가 제가 7살이 되던 해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요. 어머니는 저를 버리기 전에 씻기고 먹이고 가지고 있던 옷 중에서 가장 예쁜 옷을 입혀주면서도 저를 데리고 가진 않으셨습니다.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울고 무릎도 꿇었지만 결국 데리러 오겠다 함께 가자는 사탕 말린 말도 하지 않더군요. 새벽에 혹시 몰라 꽁꽁 묶어두었던 작은 실을 가위로 끊어내고 떠나셨죠. 부은 눈으로 일어나서 제 손가락에 걸린 실이 덜렁거리는 걸 보면서도 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건 미움도 슬픔도 아니었고 그저 체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라고 해도 그 집에서 버티긴 힘들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가난도 가난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어요. 한번 나가면 이틀 정도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돈을 줄 때까지 어머니를 괴롭히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가 집을 나간 어느 날 아버지는 건장하고 인상이 더러운 남자들을 꼬리처럼 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주고받던 남자들은 다짜고짜 저희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린 저는 그걸 막으려고 작은 몸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 아빠 때리지 마세요. 우리 아빠 아파요.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게 필사적으로 지켜보려고 했던 아버지조차 얼마 안 가 저를 두고 어딘가로 도망쳐버렸어요. 저는 혼자 오랜 시간을 버티다 경찰에 인계되었고 결국 고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게 고아원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숙식도 제공되고 친구들도 많았으니 제가 그간 누릴 수 없던 것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보통 고아원 하면 최악의 생활 환경과 도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제게는 집보다는 10배는 좋은 곳이었고요. 심지어 원장 수녀님도 좋은 분이었네요. 여기서 열심히 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로 갔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제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접어들어서 그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반에서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고아원 출신이다 냄새난다는 이유로 시작된 괴롭힘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저는 그 흔한 반항 한 번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무려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티를 내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뼈가 부러지면서 사건이 커졌고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저를 잡고 울면서 묻더군요. 도대체 왜 말을 안 해? 친구들한테 맞았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냥 괜찮았어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제 문제는 단순히 폭행에 묻은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체념해버리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렸을 때처럼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도망쳤을 때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걸 증명해주듯 제 성적은 바닥이었습니다. 그 문제로 정신과 상담도 받았는데 스트레스가 과다하게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원인을 알아도 고칠 의지도 삶의 목적도 없는 저였기에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 삶에서 유일하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은 재은.
2학년 막학기에 전학을 왔는데 성격은 특이했고 엄청난 책벌레였던 친구였죠. 재은이는 저를 유독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체육 수업을 할 때도 저와 늘 짝을 하겠다고 했고요. 물론 저는 그런 재은이를 밀어내고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도 이전 학교에서 왕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지. 그 아이가 어찌나 큰 소리로 말하는지 광고라도 하는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재은이는 꽤 잘 사는 집의 외동딸이었기에 저와는 처지가 달랐어요. 정확히는 성격도 환경도 정반대였죠. 그럼에도 매번 제게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하고 옷 산다고 하고 가방도 봐달라고 하고 매번 귀찮게 했지만 그게 싫진 않았고 밝은 성격 탓에 아주 천천히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읽던 세계관에서 저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개미? 곤충 백과사전이야? 제 말에 친구는 눈을 반짝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거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쓴 건데 장편소설이야. 안에 개미들 이야기도 나와. 사람들 이야기도 같이 섞여 있는데 결국 하나로 완성된다니까. 뭔가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재밌어. 너도 빌려줄까? 솔직히 그냥 의미 없이 물었던 거라서 거절하고 싶었는데 너무 흥분한 친구를 보니 그냥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한 장, 그리고 두 장,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고 집중을 못해서 다시 읽어내려갔네요. 결국 처음 받은 한 권을 거의 4달 동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읽는 게 재밌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는 학교 도서실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예주일치를 한 번에 빌려서 읽고 또다시 빌리고 하며 고등학교 졸업까지 했고요. 그때 당시의 책은 처음 가진 취미이자 삶의 도피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졸업과 동시에 고아원을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약간의 돈을 지원받아서 독립을 해야 했습니다. 남아있고 싶다고 해서 남아있을 수는 없었고요. 그때 원장 수녀님이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무력하고 체념도 포기도 빠른 제가 원장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보다는 잘 지냈습니다. 바로 재은이가 저를 도왔기 때문이었어요. 고시원이라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자취적인 친구가 자신과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큰 걱정도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이 없었어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재은이는 집이 잘 사니까 재은이는 나의 친구로 생각하니까 괜찮다면서 민폐를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술에 취해 들어온 친구에게 비밀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나 사실은 고아야. 지금 부모님한테 입양됐어. 저는 약간 놀라서 물었어요. 고아라고? 나처럼? 그래서 너랑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너랑 같이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면서 치열하게 세상을 함께 살아보고 싶었어. 그 친구는 술기운을 빌어 그간 제게 하지 않은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도울 테니 함께 하자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갔을 말들이었지만 그날은 어쩐지 부하가 치밀었어요. 같은 나이에 같은 고아원 출신인데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했죠. 너 날 구제하고 싶은 거니?
그래서 네 모자란 자존감이라도 채우고 싶어? 야, 그런 거 아니야. 난 정말로 널 위해서. 뭐가 날 위해서야?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너 망대했던 것도 거짓말이지? 어?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이전부터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어요. 전화 가서도 다른 애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떠들고 또 장난도 쳤습니다. 그런 행동은 단 한 번이라도 따돌림을 받았다면 결코 하기 힘들었을 것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자연스럽게 보호하고 제가 또다시 따돌림 받지 않도록 했죠. 이전에는 분명 고마웠던 것들이 그때는 왜 다 상처고 배신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냥 부러움에 화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핑계긴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데 같은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늘 미래가 있었고 반짝거리는 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턴 친구에게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방을 일부러 어지르기도 하고 괜히 툴툴거리면서 시비도 걸었고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친구에게 엄청난 양의 선물이 왔었습니다. 예전부터 친구는 이성에게 인기가 많았기에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이전에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다는 준호라는 남자에게서 왔다는 꽃이며 택배가 쌓여 있었는데 친구는 그것들을 돌려보내고 있더군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너무 가식적이고 보기에 겨운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꼬면서 말했죠. 그냥 받지 그래? 돌려줘도 어차피 다시 돌아올 텐데. 그리고 너만 헤어지면 끝이니? 상대가 동의를 안 했는데 너무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해. 한데 평소 같았으면 웃고 넘겼을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알아서 한다면서 며칠이나 반복되고 있잖아. 그리고 사귀었던 사이인데 너무 오버하는 것 같네. 만나서 잘 얘기하거나 하면 되는 거지. 혹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는데? 상황이 그렇잖아. 너도 적당히 챙기고 받아줘. 예전에는 너도 좋다고 하지 않았어? 여지를 줬으면서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야, 진짜 그만해. 나 정말 화낼 거야. 너도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러지. 그때 저는 그만했어야 했지만 괜한 자존심에 한마디를 또 던지고 말았네요. 상황? 괜히 좋으면서 내 앞에서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거 누가 모를까 봐. 저희는 그날 엄청 싸웠습니다. 저는 친구가 언성을 높이는 걸 처음 들었고 나중에는 결국 제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기다렸다는 듯 얼마 없는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으로 나가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다짐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막상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호기롭게 월세를 계약하고 들어가서 한두 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점점 쪼들리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했고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 월세를 감당하는 게 이전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제가 그간 친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뭐든 먹을 때는 꼭 함께 먹으려고 했고 뭘 사든 저와 함께 나누려고 했다는 것도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과를 하면 어쩐지
다시 함께 살자고 말하는 것만 같아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사과의 의미로 친구에게 조금씩이라도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달에는 5만 원, 또 어떤 달에는 10만 원씩 말입니다. 그게 제 나름의 화해 방식이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그 방법 때문인지 저는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 사장님이 말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해? 그런 건 타고난 건가? 다른 사람 일도 대신해서 해주겠다고 하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정말 싫어하던데. 저는 그 말에 비죽 웃기만 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딱 먹고 살 정도로만 벌던 게으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그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보자는 반가운 연락이었죠. 설렘과 긴장이 오묘하게 섞여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친구의 얼굴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살도 너무 빠져서 마른 상태였고 피곤한지 눈도 풀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아서 누구보다 반갑게 제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 먼저 사과를 하더군요. 그때 내가 너무 예민했어. 안 좋은 일이 많았거든. 그리고 네가 나한테 돈을 보내는 것도 몰랐어. 그 통장은 안 쓴 지 꽤 됐거든. 미안해. 정말 미안.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자존심 때문에 보낸 건 아니야. 진짜 미안하더라고.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친구라는 게 당연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나와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그래도 네 덕분에 나 꽤 잘 살아. 친구는 제 대답에 굉장히 기뻐하며 물었어요. 그래? 너도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정말 잘 됐다. 근데 무슨 일이야? 별건 아닌데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그러다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 지금은 카페 점장으로 있어. 앞으로 돈 모아서 내 커피숍을 하나 열고 싶고. 너무 멋진 꿈이다. 진짜 잘 됐다.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난 네가 작가가 될 줄 알았거든. 책도 많이 읽었으니까. 읽는 건 잘하지만 쓰는 건 별로라. 그리고 책을 처음 접하게 해준 건 정말 고마워. 살아가면서 참 많이 도움이 됐거든. 이것도 진심이야. 그건 정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지만 뭔가를 읽는 습관이 들어서인지 이해도 빨랐고 뭐든 금방 배우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친구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매번 고마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이내 그 커다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부모님이 이민까지 생각하고 계신 터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오더라도 한참 후에나 돌아올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 내 자취방에 들어와서 살지 않을래? 돈 모으고 있으면 지금 사는 곳에 돈 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야. 전세로 들어갔는데 계약이 한참 남았거든. 네가 원하면 더 연장해서 원하는 만큼 있어도 되고. 어때? 넌 그냥 관리비만 내주면 되거든. 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집주인한테는 따로 말해줄게. 아무래도 고민이었는데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무 편할 것 같아. 어때? 나야 너무 좋긴 한데 또다시 너한테 도움만 받는 게 좀. 아니야. 이건 내가 도움받는 거거든? 다음 세입자 찾기도 그렇고 나 정말 급하게 가야 되는 거라서 한국에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부모님도 지금 이민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으시고. 그러니 네가 나 좀 도와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친구의 제안은 제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가게를 내려고 무리하게 저축을 하고 있어서 당시 저는 비싼 원룸 대신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공용시설에서 빨래하고 식사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친구가 계약했다는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네요. 그곳은 진짜로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평수도 굉장히 넓었고 친구가 기존에 쓰려고 샀던 가구며 가전제품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야말로 저는 몸만 들어가면 끝이었고요. 너무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라 그곳에 있는 내내 친구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도 그렇게 친구 관계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실천하기도 했고요.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어요. 워낙 부잣집 딸이었기에 선물도 딱히 통하지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장김치였고요. 요즘이야 한인마트도 잘 되어 있고 한국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로 갖춰지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배추는 구할 수 있고 고추도 있었지만 다진 마늘도 고춧가루도 없는 정도였네요. 그래서 저는 철마다 김장김치를 잔뜩 보내는 걸로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갔더니 어떤 남자가 있더군요. 저는 약간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잠깐 놀란 듯 하다가 입을 열어 대답했죠. 제가 윗집에 이사를 왔는데 조금 소란스러울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하려고요. 아, 네, 그러세요? 네네, 괜찮아요. 아, 정말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제가 딱히 친절하게 굴지도 않았는데 넉살 좋게 웃으면서 친절하자 고맙다고 하더니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도 시끄럽지 않았는데도 몇 번이나 찾아와서 음식도 전달했고요. 이사떡이며 과일이며 이런저런 것들을 사왔더군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웃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살던 곳에서는 시끄럽게 굴고도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더욱더 색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2년이 되려면 그렇게도 되는 건지 그 남자와 저는 한두 번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이였다가 출퇴근길에도 마주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동네 친구에서 2년 만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은 정말 다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취향, 영화 취향까지 다 기억했고 제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20대 중반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짧게 연애는 몇 번 했었지만 길어도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한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또 특별한 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혼전순결주의자였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점이 솔직히 불만스럽긴 했지만 저를 그만큼 아껴주는 마음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이해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게 아니라 특별하다고 생각했고요. 정말 완벽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딱 하나는 맞지 않았죠. 그게 바로 친구 재은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별 신경도 쓰지 않더니 어느 순간 재은이에게 질투, 그 비슷한 거라더군요. 이를테면 제가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을 때 볼멘 소리로 자기가 친정엄마야? 왜 동갑내기 친구한테 이런 것까지 보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비난하듯 부잣집 딸이라며 이런 거 준다고 고마워할 것 같아? 다 쓰레기통에 처박을지도 몰라. 말만 고맙다고 하는 거지. 자기만 고생하는 일을 하니까.
하고 빈정거리기도 했네요. 저는 당연히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며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남자친구는 늘 불만을 가졌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됐어요. 제가 고생해서 뭔가를 보내는 게 싫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귀고 2년 정도 흘렀을 때 제게 남자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오래 가기 전에 결혼하자. 그리고 얼른 이 집도 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친구한테 계속 신세 질 순 없잖아. 그렇지 않아? 이제 전세 연장하지 말고 친구한테 돌려줘. 일단 내가 구한 집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결혼해도 되는 거니까. 청혼이라기에는 어딘지 이상한 말이었지만 이전부터 그 사람과 함께할 결혼 생활을 꿈꿨기에 기분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제 친구에게도 알렸습니다. 친구는 울먹이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네가 결혼한다는데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넌 진짜 멋진 친구인 것 같아. 아마 결혼해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선물은 뭘 가지고 싶어? 말해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 다 해줄게. 하늘의 별도 달도 딸 수 있으면 다 따주고 싶네. 저는 친구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죠. 청혼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건데 어째서 진우 씨보다 청혼 멘트가 훨씬 좋은 거니? 그런가? 어쨌든 네 결혼식에는 가야 되는데. 친구가 씁쓸하게 말끝을 흐리자 저는 애써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 사정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대신 사진 엄청 찍어서 보내줄게. 결혼식 사진은 미리 찍잖아. 그것도 보여줄게. 그래. 그럼 나야 고맙지. 제게 말은 딱히 안 했지만 친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이유가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제가 했던 실수들 때문에 저는 깊이 파고들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친구를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반쯤 포기하고 결혼식을 겨우 2주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저녁에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고 너무 놀라서 공항으로 뛰어갔어요. 재은이는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한국행 비행기를 탄 거였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만나서 방방 뛰고 울고 난리가 났죠. 저는 일단 친구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대답하더군요. 부모님이 못 가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결혼식을 어떻게 참석을 안 할 수가 있겠어. 10년, 20년 뒤를 떠올려도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집 나왔어. 저는 찔끔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잘 왔다고 친구를 안아줬고 우리 집으로 가자. 오늘은 늦었으니까 숙소 예약은 나중에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약간 망설이더라고요. 진우 씨라고 했나? 그분한테 미리 말도 못했잖아. 갑자기 늦은 밤에 가는 건 좀... 아니야. 진우 씨 술 먹고 아예 뻗어서 일어나지도 못해. 그리고 어차피 너 한 번은 소개하고 싶었거든. 내일 주말이니까 제대로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가. 응? 그래도 뭔가 좀... 제발 이렇게 부탁하자. 응? 제발. 실은 재은이가 한국에 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예비 신랑은 폐식으로 뻗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공항에 함께 데리러 가고 싶은 마음에 흔들어 깨웠지만 워낙 술이 약한 사람이라서 미동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일부러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깨우는 건 실패한 뒤에도 친구를 저희 집에서 재우려고 한 것은 다른 것보다 진우 씨한테 친구 재은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다른 문제는 모두 이해하고 넘어가면서도 유독 재은이 일에는 시큰둥하고 싫어하는 티가 나는 게 불편했거든요. 결혼 전에 미리 소개해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해서
제가 억지를 부린 거였죠. 그런 이후로 저는 택시를 타고 저희 신혼집으로 이동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친구는 발소리부터 줄였지만 저는 친구의 짐을 들여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집을 소개했어요. 술에 취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집을 보던 친구가 거실 소파 앞에서 우뚝 멈춰섰어요. 저는 친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저희 웨딩 사진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안 같아? 화장이 좀 그렇지. 그런데 친구는 아무 반응이 없이 손만 파들파들 떨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친구를 가볍게 흔들며 야, 왜 그래? 하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내 정신 차리며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어요. 너, 저 사람이랑 헤어져. 당장. 아니, 파혼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너 무슨 관상 같은 거 봐?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 말 좀, 한 번은 그냥 믿어주면 안 되는 거니? 재훈아, 다짜고짜 왜 그래?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거야. 하지만 친구는 제 말이 안 들리는지 제 손을 잡고는 무작정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손목을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유를 말해라. 무슨 사명이라도 하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는 정색을 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너한테 꽤 오래된 친구 아니었어? 우리 다시 친구가 된 거잖아. 그냥 내 말을 좀 믿고 따라주면 안 될까?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좋은 사람? 저 인간이 무슨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저 인간 이름 진우 아니야. 재은아, 일단 진정을 좀 하고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착각이라고? 너 저 사람 민증, 운전면허 본 적 있어? 없지? 당연히 없겠지. 저 인간 이름은 진호가 아니라 준호야, 준호. 나랑 예전에 사귀었던 준호. 저는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아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은 친구가 대학생일 때 사귀었던 남자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진우 씨의 운전면허증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당연히 착각을 했다고 생각했죠. 저는 침착하게 제가 아는 것들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저 인간이 그 인간이라고. 나 못 믿어? 내가 지금 미친 것 같니? 아니, 난 너무 억지스러우니까. 네가 사귀었다가 헤어졌다는 준우라는 사람 기억해. 물론 사진으로만 봤지만. 근데 그 사람은 쌍꺼풀이 없었잖아. 그리고 나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봤다니까? 그거 갱신하러 갈 때 같이 갔으니까 정말 정확히 기억해. 더구나 이 사람 친구로 2년, 연인으로 2년을 만난 사람이야. 내가 그것도 모르겠니? 네가 착각했다니까. 친구는 답답한 듯 본인 가슴을 쿵쿵 치더니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나 말고 저 인간을 믿는다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쁜 년. 너 다시 나 아는 척하지 마. 알았니? 친구가 자신의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자 저는 친구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전체적으로 봐도 짜증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이전과 같이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렇게까지 친구가 반응을 하는 거라면 저는 이번에는 친구의 말을 믿기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다른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잠깐 고민을 하다가 쿵쿵거리며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쫓아갔고요. 친구는 이불을 돌돌 감고 자고 있는 제 예비 신랑의 이불을 걷어내더니 이내
바지와 속옷까지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막았고 친구는 덤덤하게 손가락으로 어떤 곳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너 이 사람이 혼전순결이라고 했었지? 이거 봐. 얼른. 하지만 저는 당황해서 말도 더듬었죠. 얼른 보라고. 친구 보여달라고 했잖아. 저는 천천히 실눈을 뜨고 가서 친구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골반뼈에서 시작한 커다란 문구 하나가 있더군요. 거기에는 준호 하트 재은이라는 글씨와 함께 사기 날짜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순간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예비신랑이 눈을 떴어요. 맨 처음에는 잠결에 상황을 살피다가 이내 화들짝 놀라 일어나 옷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모든 게 오해라고 횡설수설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나 진짜 예전 일이야. 지금은 나 자기 분인 거 알잖아. 결혼식도 겨우 2주 남았는데. 문신은 지울 작정이었어. 병원도 예약을 해둔 상태였고. 차마 말을 못했던 거야. 진짜야. 그러자 친구가 끼어들어서 또 다른 설명을 했죠. 친구 말로는 만남부터가 부자연스러웠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가는 곳에 늘 기다렸다는 듯 나타났고 자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 집착이 너무 심했고 어떨 때는 소름 끼칠 정도로 모든 걸 알고 있어서 결국 이별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흔해 빠진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뒤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재은이의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재은이의 부모님을 위협하는 행동까지도 했답니다. 몇 번을 이사했지만 몇 년 동안이나 계속 끈질기게 쫓아다녔다고 하더군요. 결국 부모님은 재은이를 유학 보냈고 나중에는 그 뒤를 따라서 이민을 선택했다고 했고요. 하지만 재은이의 설명에 그 사람은 반박했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진짜로 그랬으면 지금 멀쩡히 밖에 돌아다닐 수 있었겠어? 범죄잖아. 그러자 재은이는 언성을 높여 말했죠. 그때는 지금처럼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피해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넌 자꾸만 풀려났잖아. 거짓말? 그럼 경찰서에 같이 가볼까? 적어도 거기서는 신고한 내용 정도는 작성이 되어 있겠지.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한 건 벌금형이었지 아마? 이에 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지만 딱 하나는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의 문을 두드렸던 날 놀라던 그 사람의 표정과 이사를 한다면서도 유난히 조용했던 위축 말이에요. 거기다가 혼전순결이라며 저와 잠자리를 가지지도 않았던 것도 이상했던 청혼까지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말했죠. 나 정말 자기한테 거짓말한 거 없어. 진짜요. 그래, 저 여자랑 만났었어. 미련도 있었지. 근데 자기 만나고 그러지 않았잖아. 생각해봐. 내가 저 여자를 만날 생각이었다면 왜 2년에 끊어라. 김치 좀 그만 보내라고 했겠어. 저 여자랑 더는 엮이기 싫어서야. 그리고 스토커? 아니야, 정말로. 그때도 너무 억울해서 찾아난 거였다고. 제 병이야, 병. 정신과도 다닌다니까. 피해 망상증 환자라고. 재은이는 그 소리에 진우 씨의 뺨을 때리며 말했어요. 이준호 너 때문에 다닌 거야. 이 미칠 사이코 새끼야. 내 친구한테 이상한 짓 할 생각 마. 이제 법이 바뀌었고 시대도 바뀌었어. 진우,
이름 바꾸고 성형하면 모를 줄 알았니? 징그럽고 끔찍한 네 눈동자 보는 순간 단번에 알겠더라. 그런데 진우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똑같이 손찌검을 말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부잣집에 입양이 나간 주제 콧대만 높아가지고 별것도 아닌 고아 주제에 양부모 잘 만난 게 전부 아니냐? 불쌍해서 내가 걷어줬더니 다 된 밥에 채를 뿌려. 저는 이 말에 눈이 돌아서 진우 씨의 턱을 주먹으로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말 함부로 하지 마. 얘 내 친구야. 이런 미친년들이.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고 했을 때 옆에 있던 재은이가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린 순식간에 뒤엉켰고 그야말로 개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하에키고 때리고 뜯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결혼식 액자를 들고 와서 머리에 내려치고 재은이는 발로 지근지근 밟았습니다. 그 인간은 주먹질을 하면서 반격했지만 우린 한쪽 팔씩 매달리고 깨물면서 절대 놓지 않았고요. 재은이는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알아? 진작에 이렇게 밟아버릴걸. 정신과는 왜 너 같은 놈들이 안 가고 너 같은 놈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야 돼. 죽어. 여기서 죽으라고. 하며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저희는 한참을 그러다가 산발을 한 머리로 그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터진 입술에 눈물 자국으로 번진 화장에 서로의 꼴을 보고 깔깔 웃고 말았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이전에 제가 잃어버렸던 친구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유학을 간다면서 저와 화해를 했던 순간에도 김치를 보내주면서 고맙다는 순간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친구도 그걸 느꼈는지 마치 고등학교 그 시절처럼 맑고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떡볶이 먹으러 안 갈래? 내가 살게. 그 사건이 있고 저는 당연히 그 인간과 파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좋지 않았어요.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는지 저에게 협박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전보다는 법이 많이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접근 금지 신청도 했고 보호 요청도 했어요. 누르면 바로 신고가 되는 워치도 지급받았고요. 그럼에도 파혼하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다행인 것은 재은이가 제 곁에 지켜줬다는 거였어요. 본인도 과거의 고통에 힘들었을 텐데 저를 위해 한국으로 아예 와주었던 겁니다. 덕분에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는 제 꿈이었던 작은 커피숍도 오픈했습니다. 재은이와 제가 좋아하는 책도 가득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현재 저는 친구의 적극적인 소개로 좋은 사람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제 인생에 유일하게 있는 게 친구복이 아닌가 싶을 정도랍니다. 제게 책이라는 좋은 취미 활동도 알려줬고 무기력한 제게 꿈을 가지게 해줬으며 제 인생까지 구제해줬으니까요. 우린 지금도 아주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곤 해요. 저는 늘 친구에게 미안해지곤 하죠. 일찍이 친구가 스토킹으로 힘들어하는 걸 진즉에 알았더라면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 후회도 됩니다. 물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노력할 생각이에요. 제가 친구에게 기댔던 것처럼 재은이도 제게 기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 살씩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친구라는 게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게 우정이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90살, 100살까지
저희가 좋은 친구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썰맘 구독자님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한 통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